민주정편에서 진행하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이게 나라다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한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좀 찾아서 나서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국가 팟캐스트 이게 나라다는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정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루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과 주요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주제인 국민연금을 좀 다룰 텐데 구체적인 주제 다루기 앞서서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 복지에 속해 있는 하나의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생애 주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일생에 걸쳐서 이 말이죠. 국민 누구라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말이죠. 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라고 하는 거니까 소득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 조사를 통해서 가난한 일부 국민을 선별해내는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선별적 복지하고는 구분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구체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서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 즉 제도다. 그러니까 일생에 걸쳐서 뭘 보장해 준다고요?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소득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죠. 사회 서비스잖아요. 사회 서비스. 개인 서비스는 아니죠. 네. 사회 서비스. 여기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보육, 교육, 의료, 노인 요양 이 네 가지는 일생에 걸쳐서 누구라도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경로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는 말을 예. 붙이는 거거든요. 이 사회 서비스를 그러니까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소득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나에게. 그러니까 소득 조사를 안 하니까 행정적으로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네.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자산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해내는 작업에 굉장히 많은 행정 자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또 시비가 붙어요. 그렇죠. 아니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왜 갑돌이 엄마는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복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지?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또 부정 수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산을 조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늘 시비가 있어요. 거의 뭐 이 행정력을 뭐 총동원하다시피 해도 시비가 붙는 게 선별적 복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선별적 복지가 진행이 되면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일종의 낙인이 지킨다. 그 스티그마, 스티그마, 네. 낙인. 네. 일종의 수치심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치심을 전제로 국가로부터 그 복지를 수급받는 제도 이게 이제 선별적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재정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운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위화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소득 보장과 보편적 사회 서비스 보장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편적 소득 보장을 다룰 거예요. 네. 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 누구에게나 일생에 걸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사실 제일 좋은 제도가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게 그게 제일 소득 보장하기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생겨요, 안 생겨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작동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고령, 노령이라는 거잖아요. 네. 노령 이거는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에요. 사회적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붙이는데
형용사로 제가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네. 이 영어로는 이제 소셜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 사회적이라는 말을 제가 왜 붙이는가 하면 개인적인 뭐 특수한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 누구나 늙잖아요. 그럼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사회적 위험인 거죠. 네. 개인적인 위험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다. 그럼 이 사회적 위험에 개인적으로 대처하라고 하는 거는 이 모순이잖아요.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대처 방법은 개인적이 되면 이건 모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적 위험에는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고령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작동하는 겁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사회적 위험이 있을까? 소득 단절의 사회적 위험. 뭐 실직 경우 있죠. 예. 실직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용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죠. 산업재해를 당해가지고 네.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네. 일 못하잖아요. 소득 단절이죠. 네. 이 경우에 우리가 산재보험이 작동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요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요 세 가지 제도가 다 있습니다. 네. 부실해서 그렇지. 그런데 아예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또 어떨 때 소득이 단절되죠? 일을 못하죠? 아이 낳았을 때. 아이 낳았을 때는 고용보험으로 해결됩니다. 고용보험을 해야 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자기 소득의 40%를 보전해 주는, 선진국은 80% 보전해 주고요. 네. 우리는 40%. 자, 뭐가 있을까 하면 질병보험이에요. 질병. 질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가지고 3년을 병원에서 투병 생활했어요. 네. 그럼 3년 동안에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 안 하는데 소득 없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뭘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던 가장이 만약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장기간 입원해 있었을 때 이 소득 단절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제도로 대응할 거냐. 우리가 지금 사회적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없다는 없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병원비나 치료비를 대주는 건 있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건 없다. 바로 그겁니다. 네. 아까 제가 보편적 복지가 두 가지를 보장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는 크게 보면 소득을 보장하고 또 하나 뭘 보장한다고 그랬죠? 사회 서비스. 그 사회 서비스 중에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중에 제가 보육, 교육, 그다음에 뭘 이야기했죠? 의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의료요. 그다음에 노인요양. 바로 그 의료 서비스를 즉 사회 서비스로서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게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득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소득 단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들은가 하면요. 암보험 이런 거 들어요. 네. 암에 걸리면 1억 원 주겠다. 예. 뭐 이런 거죠. 이게 질병보험이 없으니까 개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알아서 시장에서 대응하는 게 우리 민간보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질병보험이 없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유럽에 있는 모든 선진국들은 질병보험 제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네. 요 주제는 언젠가 한번 다시 또 재미있게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는 국민연금이니까 네.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4대 사회보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소득보장제도 중에서 사회보험 말고 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회 수당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공부를 잘하세요. 수당하고 보험의 차이는 본인이 평상시에 보험금 쪽으로 뭘 내면은 보험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그렇죠. 안 내도 국가가 주는 건 수당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네. 기본적으로 강제보험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수당 대상자들은 애초부터 일을 못하는 사람을 전제한 겁니다. 일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네. 사회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달이 돈을 주느냐. 세금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네.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기초연금 있죠. 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이 사회수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사회수당의 대상자는 누구냐? 노인. 노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못한다라고 노약자라고 전제하는 거거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동. 아동이 있죠. 네. 그래서 장애인. 장애인이 있죠. 네. 그래서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1인당 그 20만 6천 원씩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국가가 지급하고 있어요. 정부 재정으로. 그건 어떤 노인이나 어떤 장애인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네. 상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은 그렇죠. 자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상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 대체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예. 다 줍니다. 20만 6천 원씩. 그런데 노인도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했다가 했었죠. 안 지켰죠. 안 그리고 지켰죠. 지금 소득 하위 60% 국민들에게만 드리고 있죠. 예. 요걸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만 6천 원 드리고 있는 거를 25만 원으로 당장 내년 4월부터 올립니다. 네. 그리고 내후년에는 3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공약이에요. 이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이고요. 그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기존에 제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게 없었단 말이죠. 없었다가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죠. 네.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네. 내년부터 7월 달부터. 네, 7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젊은 친구들 보고요. 젊은 부부들 보고 빨리 사랑을 하십시오. 그 결실이 내년 7월 이후에 태어나면 네. 이제부터 10만 원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가 지급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보편주의죠. 이것도 자산 따지지 않고 이건 안 아이만 따집니다. 나면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보편적이니까. 네. 이거 뭐 의원님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네. 저에게도 해당하고요. 날려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하,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크게 소득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소득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사회보험, 하나는 사회수당이다. 그렇습니다. 보험과 수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평상시에 보험료조를 얼마를 내느냐, 내면은 보험, 그렇습니다. 내지 않는데 조세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주면은 수당.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보편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좀 못 지킨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편적 복지는 보편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누구에게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지금 오늘 다루게 될 국민연금도 그렇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고용보험도 그렇고 실제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다 가입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일을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있잖아요. 한 네. 2천만 명이 훨씬 넘어요. 네.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국민만 지금 해고가 되거나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 네. 소득이 단절되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왜인지 아세요? 보편적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보편적이지 아니죠. 네. 제도의 성격은 보편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이게 보편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입 안 해 있는가 하면요. 네. 주로 보면 비정규직들이에요. 비정규직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단순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비정규직 보험의 혜택을 안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 보통 한 1년쯤 저것이 다닙니까? 보통 한 2년 다니면 정규직 전환되니까 2년 임박해서 재계약을 안 한다거나 그나마 이렇게 그런 하니까 비정규직은 좀 나은 거고요. 나은 건가요? 네. 불안정 노동 시장에서 뭐 3개월 일하다가 그만두고 뭐 6개월은 못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용보험 수급 조건은 6개월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6개월은 못 채우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된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고용 안 돼 있죠. 자기가 보험료 다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용인은 그 노동자는 이 보험료의 절반은 그래도 그 회사가 내주잖아요. 근데 네. 자영업자는 자기가 다 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자영업이 안 망하면 괜찮아요. 뭐 안 망하면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다뤄봤지만 5년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암 환자보다 생존율이 낮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못 번다는 소리잖아요. 못 보니까 망하는 거죠. 못 보니까 보험금 쪼인 이걸 안 낸다. 안 내는 거죠.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래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안 하고 또 국가가 이걸 하라고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독려하지도 않는다.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들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자영업 종사자가 네. 전체 일하는 사람의
거의 한 26.5%, 27% 되잖아요. 한 세계 4위, OECD 한 4위 되더라고요. OECD 평균의 거의 2배예요. 2배. 예. 선진국의 3배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 종사의 숫자는 너무 많은데 이들은 그리고 또 5년 생존율은 겨우 30%밖에 안 되는데 예.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쓰러지고 나면 소득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또 고용보험 은퇴하면 다룰 때 하기로 하고. 예,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뭐 사례들 찾아서 그때 한번. 국민연금은 네. 어때요? 사각지대가 그렇게 넓어요? 오늘 주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것도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보편주의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내용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보편주의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보편주의 원칙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가입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가입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네. 그 사각지대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고 네. 또 하나는 이 적정 수준의 보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죠. 소득 대체율. 네. 소위 말해서 내가 평소에 받던 임금 몇 %를 받느냐. 예. 이게 너무 낮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라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아니면 또 고용보험의 급여를 받았을 때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도무지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혜택을 보는 비율, 즉 급여율이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장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현황하고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언니 국민연금 나이가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제가 이게 중학교 때 막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한 30년? 맞습니다. 아, 예. 딱 내년이면 저도 오래 살았네요. 네, 내년이면 딱 내년이면 딱 그 30살인데요. 네. 이게 1988년 1월 달에 출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달이면 딱 만 30세. 그러네요. 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한 두 달 지나면 이제 딱 30살이죠. 근데 이때 시작할 때는 보험료율이 3%였습니다. 3%. 네, 자기 소득의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을 번다. 네. 3만 원을 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반인 1.5%는 고용주가 내는 거예요. 고용돼 있을 때는 절반만 낸다. 네. 예. 피용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기 다 해당되는 건 다 내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근데 급여율이 이제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소득 대체율. 자기가 보험료를 낼 그 당시에 보험료를 매기게 됐던 기준 소득이 있잖아요. 예. 방금 우리 의원님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100만 원이면 보험료를 3% 냈잖아요. 3만 원. 3만 원 냈죠. 나중에 얼마 돌려받느냐? 100만 원에 70%는 70만 원을 돌려받아요. 아, 그러니까 3만 원씩만 꾸준히 내면 보험금 탈 때쯤 되면 70만 원씩 70만 원씩 받는다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작동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3만 원 내서 70만 원 받으면 이거 완전히 논하는 장사인데요. 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게 거의 뭐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예. 애초에 제도를 설계할 때 정말 이게 터무니없이 설계했죠. 근데 왜 이렇게 제도를 터무니없이 설계?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들 때야 뭐 다 해준다 그러면 인기 좋아지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 정치가 이래요. 우리 정치가. 그래도 만든 게 어딥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 만든 거 이거 언제 만들었는지 연도 한번 보십시오. 88년도 언제입니까? 군사정부가 가장 곤란에 처했을 때. 예. 60항쟁을 이게 법은 1년 전에 만들어지고 이 제도 만든다고 설계 들어갈 때는 또 거의 한 2년 전에 설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뭐 연구하고 설계하고 이 정치권 내외에서 결심하고 청와대가 하작했을 때는 이거보다 한 2년 전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86년, 87년 이때 아닙니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 없는 군사정부가 가장 어려울 때 정통성 없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복지를 통해서 자기의 정통성의 부족을 메꾸려고 하는 경제 성장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이제 경제 성장은 이미 꽤 되고 있었고 네. 3조 호황을 누리던 시기니까 네. 이제 복지를 통해서 좀 그런 민심을 추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3%만 내면 70% 줄게. 네. 그런데 이게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해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걸 이제, 높여요. 그래서 현재는 얼마냐? 9%입니다. 9%. 네. 그럼 9%면 이게 많은 거냐? 이것도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네. 100만 원 벌면 9만 원 내라. 지금 9만 원 내라. 네. 그런데 지금 독일이라든지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100만 원 내면 100만 원 벌면 18만 원 내랍니다. 18%예요. 18%. 네. 우리는 9%죠. 그러네요. 아직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적게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 그러니까 1988년에 3% 내던 것을 지금은 9% 내게 했죠. 네. 보험료율이 뭐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급여율 돌려받는 건 옛날에 70% 70만 원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 소득에 70만 원 받던 거를 이제 얼마 받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이제는 이거를 뚝 잘라 가지고 네. 2028년에는 40%를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40만 원만 받아라. 그렇습니다. 많이 낮아지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1988년에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1999년 네. 그러니까 11년 뒤에는 이게 70%가 60%로 급여율이 낮아졌거든요. 그래도 60%도 이제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네. 사실 이게 깎는 게 정치적으로 청와대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하면은 당연히 인기 떨어지죠. 인기 떨어지죠. 폭탄 그런데 돌리기 하는 게 낫죠. 그럼- 다음 정권은 폭탄 돌리는 게 낫죠. 이때 폭탄 돌려가지고 이명박에게 넘겼으면 이명박은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노 대통령 이걸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기가 많이 좀 깎였다. 떨어졌어요. 이때 이제 고생했던 사람이 유시민 장관. 그렇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이거 총대를 맸거든 또. 네. 그래서 유시민 장관도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때. 여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다 욕을 얻어먹었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십시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이거는 정말 아주 유명한 개혁입니다. 정말 네. 역사적인 개혁인데요. 인기는 떨어지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금제도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했던 네. 그게 바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인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2008년부터 당장 1년 뒤였죠. 네. 2008년부터 50%. 그러니까 그동안 60% 급여율이 된 것을 50%로 해버리니까 네. 10%포인트를 갑자기 깎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충격이죠. 이때 저도 기억나요.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연금 거기서 빠져나가겠다고 했던 분들도 맞습니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2008년에 50%로 인하됐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도록 해가지고 2028년에는 40% 그러니까 네. 20년 뒤에 40%에 도달하도록 예.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그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대략 한 45%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매년 5%, 매년 0.5%씩 0.5% 낮아지는데 2008년부터 이제 그렇게 작동했잖아요. 예. 2018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예. 그럼 딱 10년이죠. 예. 그러니까 10년 곱하기 0.5 하면 5%가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08년에 50%였으니까 거기서 2018 5%가 낮아지니까 45%. 4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0년 뒤에 2018년보다 또 10년 뒤면 2028년 되잖아요. 예. 그럼 또 5% 낮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40%가 되는 거죠. 40%. 아니 그러니까 그럼 100만 원 내면 4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기준으로 40% 받는 예, 거죠. 100만 원 기준이면 40만 원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국민연금이냐. 아. 용돈이지. 용돈이지. 이거 갖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게 무슨 소득 대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40%가 굉장히 낮아 보이잖아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40만 원인 거예요. 그럼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럼 80만 원 되잖아요. 네. 막말로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돼요?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60만 원 되잖아요. 그럼 160만 원이면 살아요. 1인당 160만 원씩 다들 받아. 아니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3, 4, 12, 120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지난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200만 원도 못 받는 임금 노동자가 한 44% 되던데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한 2, 300만 원 정도씩은 벌잖아요. 네. 2, 3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버는데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300만 원 근절에 가면 한 100만 원 정도. 요즘 도시 근로자 1인이 대출 한 280만 원 정도 벌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요것에 그 기준해 가지고 40%를 계산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의 최저 한 달 생계비가 한 110만 원 되거든요. 110만 원. 네, 그러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다달이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잘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40%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40% 우리가 급여율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가입 기간이 40년을 채웠을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40년간 부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40년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겁니까? 그럼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40년 동안 가입을 못 하고 20년만 가입을 했다. 20년만 했다. 그럼 40년일 때 40% 소득 대체율이니까 20년만 안 됐으면 그 반만 받아야지 뭐. 그럼 소득 대체율이 한 20% 되는 거예요. 근데 40년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바로 그거죠. 월급도 작은 데다가 40년간 일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40%라고 얘기하기 어렵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미래의 노동 환경에서도 추계해 보니까 대체로 나오는 결론이 아마 최대한 24년 정도 일할 것이다. 24년 정도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기간, 취업을 해야 뭐 보험료 낼 거 아닙니까? 일하는 기간이 일생에 걸쳐서 한 24년 된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급여율이 24%가 되는 거죠. 24%. 네. 100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만 원 못 받는 사람이 한 44%니까 그분들은 200만 원이라고 쳐도 한 48만 원. 200만 원이면 그렇죠. 그렇죠. 48만 원 이렇게 받는 네네. 네, 그렇죠. 부족할 것 같은데요. 부족하죠. 그래서 용돈연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200만 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2017년 올해죠. 올해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소득 월액이 218만 원이라고. 네, 218만 원이에요. 218만 원에다가 실질 소득 대체율 24%를 곱하면 52만 3천 원. 그렇죠. 52만 3천 원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2만 3천 원 가지고 나중에 노후 생활 할 수 있겠느냐. 아까 11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110만 원이 필요하니까 딱 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뭐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하나 있잖아요. 비장에 숨겨둔 무기. 뭐가 있는데? 기초연금. 노인연금. 네, 기초연금. 그거 이제 노무현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거를 30만 원까지 올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30만 원 더 해보십시오. 82만 원 정도. 네, 82만 원. 그럼 조금 부족하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이 조금 더 메꾸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지금 곧 다루겠지만 곧 이야기하겠지만 소득 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법, 가입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가입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30년 가입만 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소득 대체율이 한 30%가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좀 많이 풀리죠. 국민연금을 또 하나 둘러싼 쟁점이 이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이른 나이인 한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다가 이게 점차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연령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것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에 의한 거였는데요. 사실 이것도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60세부터 이게 받는다는 게 저는 너무 일찍이라고 생각해요. 60이면. 그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조건이 뭐 한 50대 중반 되면 회사를 다 그만둬버리니까 60대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도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장수 시대에 60살부터 이걸 받기 시작하면 40년쯤 막 받아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돈을. 그러니까 이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뭐 전문가들 사이에 벌써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러니까 7년 그때 이 국민연금 제도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 그래서 2008년부터 25년에 걸쳐서 매 5년마다 한 살씩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자 이렇게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날 때마다 수급 개시 연령을 1년씩 한다는 거니까 60세였던 것이 2007년부터 5년이니까 2012년이 되면 61살. 그렇습니다. 2017년이 되면 62살. 2018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 62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네,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25년간에 거쳤으니까 25년간. 5, 25 그러니까 이게 25년간에 거쳐서 그러니까 5살을 높이는 거죠. 5살을 그러니까 60살에서 65살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033년이 되면 65세부터 받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독일이라든지 네.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이게 결코 나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유럽 선진국들도 한 살씩 한 살씩 늦춰가지고 대부분 다 67세쯤에서 받고 있는 경우가 네. 많고요. 이게 유럽 선진국도 앞으로는 한 70세까지 간대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볼까요? 예언. 네. 2033년이 아직 많이 남았죠. 네. 아직 2033년 되려면 아직 한 15년 16년 남았잖아요. 네. 16년 뒤 되면 틀림없이 좀 더 늦추자. 또 5년마다 한 살씩 늦추자. 또 이야기 나와가지고 아마 정치적인 이슈가 되겠네요. 이슈가 될 겁니다. 네.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놓고 또 아마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은 뭐 좀 섭섭하겠지만 또 뭐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한 70세까지로 늦춰질 것이다. 네. 그리고 아마 퇴직하는 연령도 65세가 아니라 70세 시대로 가자. 아마 이런 사회적 논의가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이게 보편적으로 복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소득 대체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입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소득 대체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아예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노후소득은 이걸 통해서 보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네. 국민연금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수익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익비. 예. 수익비. 그래서 내가 여기다 돈을 낸 거 아닙니까? 네, 돈을 냈어요. 나중에 이걸 얼마나 많이 돌려받느냐. 네. 이 돌려받는 게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다 고려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금액으로 내가 지금 100을 냈으면 당장 얼마 돌려받지? 이렇게 보니까 거의 2배를 돌려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금융상품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면 거의 이자라고 하는 게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낸 것만큼만 돌려받는데. 100% 정도의 이익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금융상품은 내가 돈을 맡기면 내가 맡긴 고금액을 사실상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그 물가 상승을 고려해가지고. 근데 이건 그 2배를 돌려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 9만 원씩 만약에 24년을 부었다. 네. 그러면 그 돈의 대략 2배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다는 거죠? 요게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보험료율이 9%라고 그랬잖아요. 9%라고. 그 중에 노동자이면 절반만 고용돼 되잖아요. 있으면 절반만. 절반만 되잖아요. 4.5%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익비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는 셈이죠. 아, 내는 돈 자체가 고용돼 있으면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걸 통산해 보면 4배가 되는군요. 내가 직접 내는 돈에 비해서는 4배만큼 돌려받는 4배만큼 거예요. 돌려받는 내가 거군요. 100을 냈으면 400을 돌려받는 거야. 아. 자, 그런데요. 네. 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평균 기준 소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218만 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218만 원인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요거는 예. 요거보다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 있죠. 예. 낮은 사람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강력한 소득 재분배 장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실은 수익비가 한 4배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218만 원이 기준소득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사람은 이게 수익비가 2배가 아니고 거의 4배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익비 자체가. 그러니까 피고용자라서 그럼- 절반 내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럼 만약 피공자 같으면 8배를 내가 낸 거 8배를 받는 거예요. 8배를 받도록. 그러니까 가입하면 무조건 이거는 논하는 거죠. 완전 대박인데요. 대박이죠. 이 수익비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또 소득 대체율로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수익비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또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내고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불행한 게 뭔가 하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까 제가 가입했다고 그랬어요. 못 가입했다고 그랬어요. 가입을 비정규직이 많고, 비정규직이 많고, 자영업자가 많고 하니까 수익비는 높은데 그림의 떡이다. 떡이죠. 사각지대. 이게 바로 사각지대예요. 진짜로 가입해야 될 사람들은 못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보험이니까 강제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뭐 교수,
뭐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장 갖고 있는 그 대기업의 정규직들 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입해가지고 수익비를 누리는 겁니다. 물론 뭐 수익비가 그 사람들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수익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금융 상품보다는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돈 좀 굴릴 줄 아는 우리 강남의 전업주부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가입하는 거에 바로 이 국민연금이에요.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후입으로 떼요. 아,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남는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수익비가. 그러니까 강남에 계신 분들은 투표도 열심히 하시고 네. 또잘 찾아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잡혀져 계신 분들이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보험 상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삼성생명 같은 데 보험 상품 그 개인연금을 들거든요. 네. 그럼 수익비가 1.08이에요. 객관적으로 1.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이죠, 수익비가. 그러네. 개인 금융 상품은. 네. 근데 이거는 수익비가 공식적으로 1.9니까 거의 2배잖아요.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수익비 높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가난한 분들일수록 노후소득 보장이 유리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네. 가입했다 하더라도 짧게 가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 참 어렵다.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런 분들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본질적인 핵심을 정확하게 찍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소득이 있어야 될 인구, 그리고 우리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예. 18세에서 59세까지인데 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시는 사람 있죠. 다달이 네. 보험료 내고 계신 분이 52%밖에 안 돼요. 52%.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18세에서 59세 인구 중에서 52.3% 정확하게 52.3%딱 절반 정도만이 지금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나중에 65세가 되었을 때 네. 국민연금 보험료 받는다 못 받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국민연금이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강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인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가입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 지금도 삶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뿐만이 아니고 또 이분들은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이게 후손들이 선배 세대를 돕는 네. 세대 간 연대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후배 세대로부터 소득을 이전받아야 되는데 네. 부자들은 이전받고 가난한 사람은 이전 못 받는 이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참 심각하네요. 청년들은 좀 어떤가요?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좀 노후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너무 불안해들 하는데. 보통 우리가 청년 하면 18세에서 34세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의 비율이 38.8%입니다. 더 낫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생산 가능 인구 18세에서 59세까지로 봤을 때는 아까 52.3%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청년만 빼서 따져보니까 38.8%. 그러니까 청년의 지금 처지가 열악한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년은 참 진짜 더 불안하겠네요. 예. 자, 그럼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선진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80 내지 90%입니다. 아이고. 청년 8명, 10명 중에 8명, 9명은 연금보험을 어떤 식으로든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겨우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청년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으면 좀 가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당연 가입하는 거지. 당연 사회보험이니까 그러니까요. 당연 가입이죠. 네.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서는 청년들을 공부시킵니다. 공부를 시켜요? 네. 직업훈련을 시켜요. 직업훈련 받는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보험에 직업훈련 받으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직업훈련 받는 동안에 직업훈련 수당을 주거든요. 그것도 소득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보험 가입한 걸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 3년 받았잖아요. 네. 그럼 3년 보험 가입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좋은데요? 이걸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크레딧. 크레딧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없냐? 우리나라에 이 제도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근데 크레딧이 맥시멈 최대 1년이에요. 1년. 1년. 그런데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최대 10년입니다.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우면 뭐 직업훈련 받는 기간이 5년, 10년 될 수도 있잖아요. 전 인생 시기를 합쳐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전 인생. 마흔의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10년 준비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 이게 크레딧을 누적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달랑 1년만 해준단 말이죠. 요걸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1년 하는 거는 뭐 너 한 27, 8살 이후에 실패하면 꽝이다. 뭐 꽝이다. 이런 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네 노년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게 짧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 유럽 청년들은 군대 잘 안 가잖아요. 군대 안 가는 기간 동안에 직업훈련 받거나 일을 하니까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대를 옛날에는 3년, 지금은 2년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런데 군대 갔다 오는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달랑 6개월만 인정해 줘요. 아니 군복무하는 기간이 2년이면 2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그 말. 앞으로 의원님 이거 입법 좀 하세요. 알겠어요. 2년 하자고. 이거 해야 되겠다. 국가가 잡아다가 왜 복무시켜놓고는 왜 가입 안 시켜주냐고. 저 이거 발의해야 되겠어요. 네. 요거 지금 6개월 인정해주고 있는데 요거 2년을 하자. 그리고 국민연금법 좀 손을 대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문을 좀 받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불안한 그런 암울하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저소득층 이 사각지대가 분명히 엄청 커요.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 뭐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래서 18세부터 59세까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저는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에 다 가입해라. 무조건 다 가입해라. 고용돼 있든 안 돼 있든 고용돼 있든 안 돼 있든 자영업자든 아니든 이든 아니든 소득이 있든 없든 네. 전업주부라도 전업주부라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쭉 하는 도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이 돈 가지고 노후 생활이 됩니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요 부부가 각각 연금이 다 있으면 그래서 합쳐보세요. 합치면 금액이 올라가죠. 사라지잖아요. 제가 한 100만 원 받고 또 제 처가 한 100만 원 받으면 합치면 200만 원이 되면 네. 그럼 이게 사라져요. 네. 그런데 내 100만 원 갖고 둘이 먹고 살려고 하면 노후가 이게 모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 주장은 1인 1년금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군요. 지금은 근데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뭔가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애 키우느라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취업하려고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잠시 하고 이런 주부들이 많잖아요. 많죠. 뭐 이런 이제 분들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래요. 네,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은 한때는 그래도 가입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 20년 동안 가입 안 해버렸거든. 네. 뭐 애 키우고 한다고 뭐 가입 안 해버렸어요. 돈 벌더라도 뭐 비정규직으로 벌다 보니까 뭐 이거 뭐 가입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작년이죠. 11월 30일 딱 1년 전인데요. 네. 이때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 이렇게 부르는데 네, 병단. 추후 납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추후 납부. 추후 그것은 나중에 이 말이잖아요. 네.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과거에 못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제 가입 기간을 다 채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려면 최소 가입 기간이 있는데 이게 10년이거든요. 네. 10년 또 못 채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 다 이제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 납부 조치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앞선 그 경제활동 기간 동안 못 냈던 돈을 지금 내가 내겠다. 그래서 내가 돈 한꺼번에 낼 테니까 예전부터 내가 가입했던 걸로 인정해줘.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년 채우고 심지어 20년까지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있도록. 네. 네. 괜찮네요. 네. 이거는 경력 단절 여성이 제가 보니까 한 190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요. 정말 이게 좀 미안한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육아를 막 하느라고. 뭐 정말 이분들이 애를 안 낳았으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맞아요. 이분들 애 놓은 그 책임을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여성들에게 다 책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가슴 아픈가 하면요. 당장 그때 애 키울 때는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거 병립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애를 키운 거예요. 애를 키우고 나니까 그다음 공허해지는 거야. 애 학교 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나 뭐 하지? 다시 이제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세월이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뭐 먹고 살지 하니까 국민연금도 가입 안 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치상으로 치면은 한 190만 정도가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최대. 그렇습니다. 경력단절료가 한 네. 190만 되니까. 경력단절료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전업주부들도 지금 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쪽 분들 중심으로 막 국민연금 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그 호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그런데 전업주부는 아예 호적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전업주부. 처음부터 전업주부였거든요. 한 번도 직장 생활 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뭘 아르바이트 한 거는 여기서는 안 쳐주는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사람이니까 이런 겁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르면 이 전업주부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근로자이면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죠. 그런데 자신은 당연가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당연가입자야. 그러면 전업주부에게는 당연가입의 의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배우자가 없어요. 네. 혼자 사는 싱글맘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조금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 지역가입자가 돼버려요. 지역가입자가 되고. 네. 당연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당연가입자이면 전업주부는 당연가입자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전업주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미 가입자는 뭐냐? 이렇게 스스로 가입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 가입할래요 하고 가입한 사람. 이게 이미 가입자인데 왜 그러면 스스로 가입할래요라고 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수익비가 좋아서. 그렇죠. 수익비가 좋아서. 네. 수익비가 일반 금융상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케이스시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은 처음부터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냥 그리고 남편이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네. 때문에 가입 의무도 법적으로 없는 사람.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대신에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거 수익비가 좋네. 그러면 나는 의무는 없지만 가입할래. 할래. 한번 그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미 가입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요 이미 가입자도 어차피 가입자 아니겠습니까? 가입자죠. 그러니까 자기 소득을 신고를 해야 돼요. 나는 저희 어머님이 따로 소득이 없을 텐데. 소득이 없는데 네. 나는 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낼래요. 보험료율이 아까 9%라고 그랬잖아요. 9%죠.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걸로 쳐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낼래요. 그러면 100만 원의 기준 소득을 해가지고 9%를 내면 얼마입니까? 다달이? 9만 원 내야 되잖아. 네. 다달이 9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된 소득은 네. 아까 A 값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218만 원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절반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강력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동해요, 안 해요? 작동한다면서요. 작동하기니까 네. 아까 제가 수익비가 평균적으로는 1.9라고 그랬는데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익비가 더 높아지겠죠. 8배까지도 높아진다고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1.9가 아니라 그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문을 이제 알고는 너나 할 것 없이 전업주부들이 나도 가입하려 해가지고 네. 지금 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적어도 경력 단절 여성, 그 다음에 한 번도 그 가입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들의 임의 가입으로 일정 정도 이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면서 1인 1 연금, 1인 1 보험 쪽으로 좀 다가가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력하다.
그래서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무조건 가입하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럼 이미 가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근데 부자들이 많이 가입. 전업주부들이 이미 가입하는데 주로 아까 강남에서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로 가입해야 될 사람은 저 시골에 있는 아주 가난한 네. 그런 저소득 전업주부가 진짜로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이 제도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전업주부가 임의 가입을 할 때 자기 소득을 제가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래서 자기 임의로 정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 기준이 있어요. 네. 최소 기준이 지금 99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만 원이죠? 네. 99만 5천 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요것이 9%면 89,550원. 거의 9만 원 돈이에요. 여기 최소 보험료예요. 자, 그런데 가난한 전업주부 중에 한 달에 9만 원을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매달 9만 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강남에 계시는 전업주부들에게는 이 9만 원 이게 껌값이니까 네. 무조건 내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9만 원짜리 껌 씹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강남 쪽, 네네. 강남 쪽 분들이나 부유한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임의가입 제도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에게는 가입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 저소득층에 가입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고민되고 있는 게 뭐 이런 임의가입자 문제는 아니겠지만 두루누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좀 더 이야기하기라고요. 네. 이제 그 얘기 마무리 지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현재 우리 국민연금 그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지금 한 달에 최저 소득 기준이 요만큼만 있으면 무조건 가입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한 달에 28만 원이에요. 28만 원. 네. 한 달에 28만 원만 소득이 있으면 그게 지역 가입자든 직장 가입자든 무조건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거예요.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28만 원이면 이게 진짜 적은 돈 아닙니까? 한 달에 28만 원이에요. 네. 보험료는 9%니까 한 2만 원. 네, 한 2만 원 정도 내는 거죠. 네. 이것만 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한 달에 2만 원만 내죠. 자기가 낸 거에 나중에 그 10배를 돌려받습니다. 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의가입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임의가입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임의가입자들은 한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걸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최소 기준이 네. 100만 원 버는 거 기준으로 한 달 보험료 네. 9만 원 돈 내라. 그러니까 왜 거기는 100만 원을 적용하냐고. 국민연금 본 당연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인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에게는 네. 한 달에 28만 원만 벌더라도 가입하라고 하면서 왜 임의가입자에게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최소 소득 기준을 적용하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낮춰야 되잖아요. 낮춰라. 자, 이걸 낮추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래도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건복지부는 이걸 하자고 그래요. 하자고. 100만 원인 기준을 한 50만 원으로 낮추자 그래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해요.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더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정부 부처 사이에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두루누리 지원 사업 이거 어떻게 의원님 이해하고 계시나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거하고 좀 다른 거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좀 저임금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좀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 사업자 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렇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 제도의 그 보편주의적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역점을 둔 이 대선 공약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작동되는 게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루누리 사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니까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면서 한 달에 140만 원 위에 최저임금이 한 달에 13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수준 받는 노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몇만 원이라도 국민연금 쪽에다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신다요. 그렇죠. 네. 뭐 아깝다기보다 그렇죠. 아깝은 거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장 힘든데 뭐 내가 나이 들어서 뭐 그때까지 걱정해야 되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사업주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국민연금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짬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사업주한테 그렇게 요구한대요. 야, 가입 안 하는 대신에 나 조금만 더 보태줘. 예,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줘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한대요. 예. 이게 뭔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하면 자기가 낸 거에 몇 배를 돌려받는데. 아마 그 수익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 모르실 수도 있고 당연히 모르죠. 또 당장 말씀하신 대로 몇만 원이 더 급하니까. 예. 이럴 때는 정부가 이걸 방치해야 됩니까? 개입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나온 게 두루누리 사업 아니에요?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한계가 뚜렷한 게요. 이게 지금 강제력이 없어요. 아, 이거- 짬짬이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가 뭐냐? 야, 우리 돈 보태줄게. 네. 당장 뭐 몇만 원 내는 것도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사실 뭐 이게 지금 100만 원 소득이면 140만 원 소득이라 칩시다. 140만 원이면 9%면 이게 얼마를 내야 돼요? 뭐 한 2, 3만 원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절반을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12만 6천 원이네요. 그러면 한 6만 원 다 내야 되거든. 네. 140만 원 버는 사람이 이거에만 6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본인 기준으로는. 6만 원 내야 돼? 그럼 정부가 3만 원 내줄게. 3만 원만 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인센티브가 잘 작동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제대로 작동을 못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12만 6천 원, 그러니까 그 중에 노동자분들이 부담해야 할 건 한 6만 원 돈 되는데 6만 원 돈에 3만 원 내가 해줄게 3만 원 너네 이러지 말고 내가 5만 원 내줄게 너 만 원만 내 이러면 잘 돼. 어머님 진짜 아닌가? 그게 제 뜻이에요. 네. 어머님 진짜 저하고 코드 잘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6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5만 원까지 내줄게 당신에게는. 그럼 너 만 원만 내라. 야, 그러면 너 만 원 내고는 나중에 너 한 20만 원 돌려받으면 너 아주 20배 혜택 보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하죠.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 하면 만약에 이분들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 틀림없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후배 세대가요 더 힘들어진다. 이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140만 원 미만 너무 이것도 낮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네요. 최저임금이 지원 대상. 예. 이제 최저임금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당연히 내년부터 내년이면 높아지죠. 내년이면 지금 137만 원이 157만 원으로 그렇죠? 높아져요. 예. 그럼 이 140만 원 기준이 이제 157만 원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 계획은 없나요? 기본소득 그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제 이것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지금. 아직 이건 논의가 안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이걸 고민하고 있겠죠.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하는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나중에 최저임금 한번 다룰 때 네. 같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거든. 네. 그러면 15인 사업장은 어떻게 할 거냐고. 15인 사업장에는 뭐 형편없이 월급 수준 낮은 사람 없는 줄 아세요? 많아요. 많죠. 자, 그러면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도시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왜 안 도와줘요? 나 도와줘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루 누리 사업이 돼야 되는데 두루. 아직까지는 안 두루 누리 지원 사업이군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가입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태줘가지고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건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뭐 세금을 이런 데 쓰냐. 퍼주냐. 그런데 이거 안 하면요. 나중에 후배 세대들이 폭탄 맞습니다. 저도 있을 때 좀 해서 안전장치 마련해 두는 게 낫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산되고 나중에 국가가 공공부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이분들 가입시키는 게 훨씬 낫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독일이라든지 뭐 유럽 선진국들 네. 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 제도를 오랫동안 이미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선진국의 전례를 보면 무조건 가입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가입률이 선진국들은 다들 한 95% 내외가 돼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입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53%대라고 53%다.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서 8, 90%대로 올려놔야 나중에 폭탄 맞는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폭탄을 제조하지 말자. 네.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연세 들어가지고 수급자로 전락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스티그마, 낙인이라고 하는 거, 수치심이라고 하는 걸 감수하면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국민연금의 정당한 수급자로서. 정당한 급여 수급자로서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낸 보험료 나이 들어가지고 떳떳하게 받았어. 그 돈으로 자기의 노후 생계를 보장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노인이 많은 세상.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우린 지금 결단해야 돼요. 지금 결단하면 안 돼, 이거.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보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가능하게 할 1인 1연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말씀하신 뭐 지원 폭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국민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절실히 좀 느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편적 복지 제도의 하나로서 소득보장 체계,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다뤄나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주셔야 됩니다.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 복지국가 팟캐스트 이게 나라다 지금까지 다뤄봤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시간을 많이 좀 내주셨던 이상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